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 조동찬 기자님과 제가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끔씩 스케줄이 안 되실 때 둘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시간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아마 없죠. 계시지 않을까요? 없죠. 왜냐면 네. 조동찬 선배님의 이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또 유익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그 수면제용으로 네. 뽀얀거탑을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시간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정말 졸려요. 그래요? 난 좋던데. 재밌고. 억지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니까 참 어색하네. 그러니까. 네.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스타킹 되게 특이한 거 신으셨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화면에 안 나오네요. 나오면 큰일 나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 어색해요? 아니 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이거 잘 신는데. 예, 좋아서요. 네. 좋아서. 망사 스타킹 신었거든요. 제가 오늘. 근데 이게 망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망사치고는 이게 좀 네. 그 그물망이 너무 그물망이 커요?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물로 따지면 음. 이거는 새우잡이, 멸치잡이 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어잡이, 광어잡이, 꽃게잡이. 꽃게잡이 그런 그물 같아요. 예. 꽃게탕 하나 먹고 싶네요, 진짜. 저는 예전에 이제 방송에 우리 SBS였던 것 같은데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그 김종국 씨가 이상민 씨가 만들어준 간장 게장 라면, 비빔 라면 그거를 본 맛있다. 이후로 간장 게장에 꽂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게 철이 아직은. 있잖아요. 가을 되면 꽃게철인가? 뭔 철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있겠죠. 나네요. 가을은 전어철이죠. 근데 제가- 게가 꽃게도 있고 대게도 있고 철이 있더라고요. 꽃게는 보통 봄철 아닌가요? 봄이었어요. 봄에 꽃게는?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봄에 꽃게가 되게 비싸잖아요. 한 마리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대학생일 때도 한 마리에 뭐 2만 원, 3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먹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비싸네. 거였고 네. 그래서 봄철에 뭐 소래포구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 마리당 한 맞아. 10,000원 정도니까 한 대여섯이서 한 뭐 이렇게 뭐 한 2만 원씩 걷어가지고 각기 2마리나 3마리를 맛있었겠다.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행 코너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외 촬영을 가서 어떤 이제 뭐 여행하기 좋은 장소나 이런 거 이제 맛있는 먹을거리나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했었는데 소래포구에서 꽃게잡이 배를 탄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게 15시간인가 타는 오. 배였어요. 제법 먼 그러네요. 데를 그럼 나가서 잡는 거였는데 15시간이면 사실 배멀미도 쉽지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 PD랑 작가랑 조연출 이렇게 해서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서 탔는데 나 빼고 다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촬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멀쩡한 거예요. 네. 배멀미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뭐 촬영도 안 하니까 이제 바다 보면서 놀다가 왔는데 딱 도착해서 내렸더니 네. 땅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구나.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았다 하고 내렸는데 난 그때부터 땅멀미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던 네. 꽃게잡이 배를 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뛰는 거하고 우리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그러니까 러닝머신. 네. 러닝머신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려오면 뭔가가 핑핑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나혜령 교수님 오셨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세반고리관이가 있었죠. 그것들이 그거에 맞춰서 돌다가 갑자기 이제 땅에 나오면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 돌던 게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배멀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흔들리는 거에 맞춰서 나의 세반고리관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나의 이런 무게중심이나 이 시야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못 쫓아가니까 어지럽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배멀미를 안 한 이유는 평소에 산만하고 잘 뛰어다니고 잘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런 이유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딱 저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냥 누가 이제 상처 주는 말을 딱 한다 하더라도 저게 뭐 어떤 말인지 몰라? 하면서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진짜 혹시 이 중에 상처 줄 만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못 알아들은 거 아니죠? 아니죠. 제가?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칭찬이죠.
뭐 가을 되면은 식욕도 살아나고 어? 기분이 뭐 날씨가 좋아지니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가을이 되면 괜히 쌀쌀해지고 찬바람 부니까 마음이 썰렁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저는 가을을 진짜 많이 타요. 네. 그래서 요즘 가을 되니까 괜히 허하니까 야식도 많이 먹게 되고. 네. 근데 네. 사실은 뭐 유일한 아나운서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건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서야 이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조금씩 알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만은 네. 밤에 많이 드시는 건 원래 그러지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좀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엔 그럼 정말 많이 드시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 많다면 어제도 정말- 감자칩을 하나 들고 먹다가 안고 잤다니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날씨가 추워지면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요? 아니,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네. 좀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나이가 먹으면 네. 어떤 정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좀 그렇잖아요. 맞죠? 좀 그렇죠. 네. 이런 거시기 저는 하죠. 알아듣죠. 뭐 이런 근데 거죠. 혹시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질문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봄을 좀 탔어요. 봄에 음. 새싹이 돋고 뭔가가 이제 저쪽 아지랭이인가요? 저쪽 뭐 산 너머에서 뭔가가 뭉글뭉글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미칠 듯이 세상이 좁아 보였어요. 막 하늘이 막 짓 누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 뭐냐면 내가 느낌이지? 네. 어떤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우주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봄에 느꼈었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보통 가을에 더 가을이나 많이 타죠. 겨울에 그렇게 좀 더 많이 탄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남성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성도 그렇더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니 여자의 계절이니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은 지금도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계절의 변화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주나요? 것은 네. 기본적인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계절이 변하니까 계절이 이제 시즌이잖아요. 시즌에 형용사가 이제 AL을 붙여가지고 시즈널. 네. 제가 뭐 영어를 정말 못해요. 네. 제가 작년 1년 동안 연수 있는 동안 영어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R 발음만 안 되는지 알았더니 저는 L 발음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음이 GIRL 있잖아요. 걸. 네. 걸 발음 못하고요. 제가 걸이라고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월드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면 WORLD 월드 뭐 그분들을 하는데 제가 그 발음을 하면 원어민들은 WORD 단어라는 걸로 알아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걸과 월드를 발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요? 연습하면 돼요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연습을 약간 걸레 이렇게 발음하듯이 걸러. 그래요? 걸러 이렇게. 그래요? 걸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없네. 네. 사실은 지난해 제가 3개월 동안 이 연습을 했는데 안 돼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네. 저는 이번 생에 영어는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 발음이는 뭐 중요한가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니까요, 그분들이. 네.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걸 안 하고 그 영위민 그러니까 어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영어를 못 하지만 seasonal. 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즈널 이제 감정을 affective라고 하죠. 그다음에 disorder. 그래서 sad의 SAD 슬픈. 이게 이제 계절성 정동장애, 기분장애인데 예전에는 이게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별 유의 없더라. 전부 다 겨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 해서 다르더라.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네. 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분을 관여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낮에 빛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세로토닌과 그리고 밤에 어둠으로 시작되는 멜라토닌이 이 기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그게 여름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겨울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계절이 특정해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그게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고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절별로 사람마다 분명하게 이 나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현대의학이 인정하고 있다. 제가 지금 참고로 삼는 거는 메이오 클리닉의 홈페이지에서 네. 계절성 우울증에 관한 그 문헌을 제가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겨울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늦 여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가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을과 겨울에 따르는 발생하는 이런 그 우울증, 우울감 네. 이런 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많이 잔다. 오버슬리핑, 그다음에 하루 종일 잤어요. 식욕이 변한다. 오. 특히 뭐가 당기느냐? 탄수화물. 음식이 감자칩 먹고 땡기고 잤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체중이 찐다. 살 그다음에 많이 쪘어요. 피곤하고 뭔가 에너지가 없는 것 같다. 이 특징이 있대요. 그럼 계절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네. 오. 보면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제 그 계절성 네, 우울증은? 기분 장애는 네. 여름에는 이제 오히려 불면, 음. 인솜니아라고 하죠. 그다음에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아. 그다음에 체중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불안한 거야. 이게 딱 저죠. 저 불안하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고 하늘이 짓누르는 것 요즘 잠 같고. 못 주무세요? 아니 저 봄에. 봄에 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봄을 탔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뭐냐면 깡깡 말랐거든요. 반에서 말라셨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중이 지금 키가 똑같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1cm 컸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77이었는데 그때 제 체중이 50kg이 안 됐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장 깡깡 마른 애, 삐쩍 마른 애가 저였어요. 밥을 아예 안 드셨어요? 아니 밥은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장 안 좋을 때 그렇겠죠. 근데 대학교 때는 정말 많이 쪘는데도 그래도 본과 3학년 4학년 때 제 체중이 64kg이었거든요. 근데 신검을 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체중인데 지금 몇 킬로세요? 지금은 70kg입니다. 근데 70에서 69에서 71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만도는 정상이긴 한데 BMI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그런 걸 해보면 제 체중에서 2kg 정도를 더 빼라고 나와요. 근데 이건 전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도 제가 그런데 아무튼 계절의 변화는 나의 기분을 좀 변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의 치료법은 어떻게 사실은 극복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실제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과 우울증과는 달라요. 그다음에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는 것과 실제로 조울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의사긴 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정신과 전문의의 되게 전문 영역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데 그렇게 내가 어쩐 조울증인 사람이 계절에 따라서 훨씬 악화되는 거는 그거는 다른 걸로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약 처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울증 환자도 계절에 따라서 훨씬 악화되는 것은 노력이나 어떤 생활 습관 교정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약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 정상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뭐 노력해야겠죠. 어떻게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됐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되게 수면 시간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밤에 어두운 시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낮에는 실제로 빛을 받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자연에 그러니까 변화가 뭐냐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레벨의 밸런스가 이게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그런 걸로 극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그 당시 다시 이제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보면은 잠을 되게 잘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잠을 안 자는 거는 그게 커다란 데미지가 올까라고 알지도 못했고요. 예전에는 뭐 잠들어서 공부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믿기도 했으니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주무세요. 네. 근데 이제 하나가 있죠. 이게 커피와 술은 그러니까 커피와 술은 개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술은 아닙니다. 술은 아닙니다. 훌륭하지 않지만 왜냐면 의학 팟캐스트니까 술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정지 먹을 거예요. 심증적으로는 참 훌륭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개별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게 뭐 하나의 취미 기호품으로서 괜찮지만 문제는 이럴 때 나의 잠의 패턴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조금 자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분이 울적할 때는 사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게 나의 또 잠을 방해하고 그것이 또 나의 세로토닌 레벨과 멜라토닌 레벨을 그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또 더 기분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도 학생 때 저의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 배운 말인데 술은 철저하게 즐거움의 도구로만 활용해야 된다. 네. 즐거울 때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즐거운 얘기만 해야 된다라는 네. 것. 그래서 우울할 때 술 드시는 거는 오히려 우울함 극복을 위해서 하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을 뭐 건방지게 사실 좀 건방져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우울하신 분들이 사실 술 드시는 게 오죽하면 드시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지금은 건방지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더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 저는 평소에 술을 항상 즐겁게 먹는 스타일인데. 네, 저 알아요. 그건 먹으면 류일 아나운서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딱 특정인과 먹으면 즐겁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꼭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설마 저는 아니죠? 선배님 아니시고 예. 누군지는 예. 방송 끝나고 예. 예. 짐작되시지 않나요? 짐작 안 돼요. 짐작 안 돼요? 예. 그렇구나. 아무튼 네. 그래서 잠을 좀 정확하게 가족분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래요. 가족끼리는 그게 잘 안 돼. 저도 왜냐면 가족끼리는 이게 뭔가가 즐겁게 항상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꼭 마지막이 안 좋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거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볍게 얘기한 건데 그분도 이제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어제 우리 대화를 들었나? 똑같은 얘기였는데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끼리는 즐거움의 도구일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뭔가를 좀 얘기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혹시 저처럼 가을을 타고 계신다면 잠 잘 주무시고 행복하게 즐거움을 찾아보시면서 이 계절이 지나기를 기다려 보자고요. 네. 네. 자, 오늘 본격 주제는 이걸로 저희가 정해봤어요. 저도 사실 요거 선배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봤거든요. 네. 네. 60대 미국인이 개 구충제를 복용하고 나서 폐암이 완치됐다라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 구충제가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말기암 환자들이 실제로 복용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2주 전쯤입니다. 저희 회사의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를 보냅니다. 카톡으로 봤습니다. 이제 외국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요. 네, 그 동영상을 보면 미국인 60대 환자인데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네. 폐암 말기 중에서도 폐암이 이제 소세포암이 있고요. 비소세포암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갈라지는데 네. 그래도 비소세포암은 빠르게 발견하면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제, 방사선 치료제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치료법은 있습니다. 물론 폐암이 암 사망률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폐암이 사실은 정말로 췌장암 못지않게 난치성인 암인데 그 중에서도 소세포암은 그러니까 스몰셀 렁 CA, 스몰셀, 그러니까 스몰이 작다는 뜻이고 셀이 세포라는 뜻이죠. 영어 시간입니다.
웃으면 안 이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다 네. 알아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네. 못하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또 이게 사전 찾아보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소세포암은 네. 지금 뭐 거의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패했고 지금도 많은 시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뾰족한 이렇다 할 만한 치료법이 현재 안 나온 상태라서. 네. 근데 그 치료법은 괜찮지 않나요? 그 일본이랑 독일에만 있는 네. 그 뭐지 이름이 양성자 치료, 뭐 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이요. 네, 네. 그게 고형암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치료가 실은 그게 정말로 뭐 많이 확실하게 암을 전공한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이 들어왔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싸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비싸긴 하지만 비싸더라도 그게 정말로 암 치료에 완전히 모든 암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르겠죠. 국가적으로 막 돈을 대서라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기사화되고 알려지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고형암이라는 거는 이제 덩어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비교적 초기 암에 대해서 수술 못지않은 수술과 아주 비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 암을 전공하신 분들도 인정하는데 뭐 이게 마치 난치성암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암의 모든 해결책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좀 비싼 편이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거는 현대 의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암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일단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 기사화되는 것처럼 모든 환상, 난치성암의 모든 해결책.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데 그 일본이나 독일에 가면 다 깨끗이 나을 거라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인디케이션이 맞아서 적응증이 많아서 된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암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지식은 알고 있다. 거기는 현대의학의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일에 가서 이걸 한번 알아보시죠. 일본에 가서 알아보시죠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임상시험을 하는 약이 있다. 그러면 이건 미국 가야만 그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도 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 소개되는 것만큼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이제 소세팜.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근데 이 60대 이분은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 소세포암 말기 소세포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사실상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한 수의사 선생님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 구충제를 한번 사다 먹어봐라라고 해서 그분이 그걸 해서 개 구충제야 뭐 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사다가 먹었는데 이게 암이 씻은 듯이 나왔고 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을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서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이분의 소세포암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간, 췌장, 위까지 퍼졌다. 전이 될 대로 다 된 상태인데 그렇죠.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올렸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 그래서 이 개 구충제 이 정확한 이름은 펜벤다졸입니다. 펜벤다졸이라는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을 낳았던 사람들을 개인이 조사해 봤더니 40여 개 케이스나 되더라.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 꼭 반드시 이거 생각해 보세요라고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유튜브 미국으로 된 거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한국인들이 보는 사이트의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벌써 203만 회입니다. 오늘이 9월 30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9월 30일 기준 203만 회 정도의 조회수. 엄청난 조회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 지금 이 사례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이분은 이제 본인의 사례를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조사하신 것에 따르면 40여 케이스. 그래서 그 동영상이 이제 10분 40초 되는 동영상인데요. 그걸 보면 어떤 뭐 여성은 유방암 말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구충제를 먹고 개 구충제를 먹고 나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례는 자기도 이 얘기를 듣고 의사 몰래 먹었는데 나았다. 이런 케이스가 자기가 모은 게 벌써 40 케이스가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냐면 저희 회사 임원분들도 고위급 임원이 저한테 근데 고위급 임원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아는 분이라고 해야 돼. 아시는 스스로를 높이면 안 돼요.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뭐 술자리 하거나 그랬던 분 아니에요? 친하신 분인가 봐요. 저랑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뭐 높게 평가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누구시지?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이 됐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이 여러 분 있어요. 여러 분. 여러분은 전부 다 말기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 알아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봐야겠다.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더니 이제 이게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펜벤다졸이 말기암 환자에게 어떻게 실험이 된 적이 임상 시험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말기암 환자에게 써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근데 이 수의사 선생님은 왜 그 말기암 환자에게 이걸 권했을까?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펌메드 의학 검색에 펜벤다졸 했더니 2018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처의 자매지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한 5점대니까 아주 좋은 저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저널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의대 교수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를 해서 게재가 되면 되게 좋아라 합니다. 되게 좋아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권위가 아예 없지도 아예 높진 않지만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리포트에 인도의 연구팀이 실제로 논문을 게재했어요. 이 펜벤다졸 갖고. 내용이 뭐냐면 이걸 암세포에게 그 처리를 해봤더니 암세포에게 줬더니 암세포가 억제되더라. 암세포의 죽음이 유도되더라. 봤더니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튜블이라는 미세소기관이 꼭 필요한데 얘가 이 미세소기관을 억제하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팀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새로운 암 치료의 어떤 대안으로서 현대의학이 적극 좀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제가 그때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뭐냐면 보도하기가 어렵다. 보도를 하면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엔 이건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상시험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전혀 어떤 효과가 나타난지 안 했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이건 절대 드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케이스가 있고 본인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아주 기초적인 연구 결과는 있고 그래서 이걸 암 환자들이 이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3일 뒤에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뭐 원칙적인 얘기를 했죠. 이것은
사람에게 전혀 임상시험, 그러니까 이게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고 위해성,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들은 절대 복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의학 팟캐스트 의사 선생님들이 식약처의 이것과 동일하게 얘기했죠. 가짜 뉴스다. 개구충제로 암 환자를 했던 건 정확하게 가짜 뉴스다. 관계없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고 절대로 먹지 말고 암 치료나 잘 받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가짜 뉴스냐? 예를 들면 그분이 실명을 얘기했고 해당 동영상을 보면 어떤 병원의 네.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만약 해당 병원에서 이게 다 조작이라면 그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반박이나 해명 기사나 해명 자료를 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케이스는 있는 그대로일 테니까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뭐 그런 거지 뭐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두 번째, 소세포암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재 약이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구충제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일까 하는 그 두 개의 퀘스천 마크는 여전히 남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와 관련된 이제 댓글을 보면 그리고 암 환자 카페 가면 이거를 비난하는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의료진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분명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암 환자들은 반발하고 오히려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하는 식약처와 의사들과 약사님들을 왜 그들에게 분노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요. 분명히 이것이 항암제로 임상시험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죠. 모를까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그 동영상도 그렇지만 그렇게 임상시험 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님들 식약처가 하는 얘기들은 이미 그분들도 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다 지금 막 동이 나고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제 네. 전혀 이 전문가의 전문성이 실제로 대상자에게 먹히지 않은 그것도 뭐냐면 이분들은 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서 바로 저항감이 나타나는 아주 좀 저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왠지 이 이례적인 현상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왜 암 환자들은 암 전문가가 하는 얘기, 개구충제를 먹지 말라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2013년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때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해가지고 우리나라 8개 대학이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트라스투즈맘이라는 그 표적 항암제로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말기암 환자. 원래 이게 이제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썼던 약인데 위암 환자한테도 썼더니 이게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낸 근거가 그 논문이 랜싯 LANCE 란셋으로 쓰고 랜싯으로 읽는다. 왜 란셋으로 그냥 발음 교대로 읽으면 되지 왜 그걸 꼭 그 사람들은 랜싯 이렇게 읽을까요? 또 랜의 액센트가 랜에 들어가서 네. 랜싯이지 랜싯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어쨌든 그 랜싯이라는 그 의학 잡지는 3대 의학 잡지입니다. 되게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했던 사이언티픽 리포트보다 훨씬 더 임팩트 팩터가 높고 권위 있는 그 논문이니까 일견 그 논문에 실었으니까 이제 이 보도 자료는 보도할 만하죠. 진행성 위험 환자들한테 말기 위험 환자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랜시시라는 저널은 그 프레스 릴리즈 있잖아요. 보도 자료를 자체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시간이 남아서 그 랜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것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공동으로 낸 보도 자료는 1페이지짜리인데 거기는 한 페이지가 더 있어요. 이거 뭐지? 그래갖고 1페이지를 봤더니 1페이지는 똑같아요. 서울대병원 보도 자료와 이 트라스투즈맙 진행성 유방암에 썼던 이 약을 위암 환자에 썼던 좋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진행성 위암한테 이 약을 쓰자. 그대로인데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국의 다른 종양내과 교수가 커멘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약은 평균으로 그러니까 진행성 위암 환자가 이 약을 썼을 때 평균 2.5개월을 그러니까 2달에서 3달을 더 산다. 그런데 이 약의 1년 치료비가 67,000달러다. 그러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천만 원, 8천만 원 들여서 이 2달 정도를 더 생존하게 하는 약이 과연 윤리적인 약인가? 이 서울대병원 한국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이 약을 진행성 위암 환자에게 쓰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와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도하지 않아도 이미 KBS 어디서 한 7, 8개인가에서 보도를 해서 뭐 제가 보도 안 한다는 게 전혀 어떤 의미를 뭐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사실 말기암 환자들이 서양 의학에서 내놓았던 기적의 신약이라는 것에 그동안 상처가 많이 있었죠. 사실 일회사라고 해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일회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다 기적의 지금도 찾아보면요. 일회사를 해가지고 2000 몇 년도에 기사를 찾아보면 다 기적의 신약이었습니다. 이제 폐암 완치 가능해. 근데 지금은 일회사도 그냥 항암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얼마 쓰고 나서 저항이 생기면 또 쓸 약이 없고 결국 그냥 약간의 생존 기간을 좀 더 느리는. 근데 그 와중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 항암제가 주는 부작용은 좀 견뎌내야 하고 물론 2달, 석 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러니까 이게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삶의 기간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어느 누구에게는 1분 1초도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생명 그런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것을 지금은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암 환자는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1분 1초를 더 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엄사, 연명의료, 내가 치료받지 않고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아닌데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내가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그러니까 시각이 예전보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1분 1초라도 더 살리기는 것만 노력했던 항암제의 그런 그가 달렸던 목적에 암 환자들이 지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단우양이죠. 작년에 세상을 떠난 유방암 말기인데 온몸에 다 퍼졌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다 때려치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 때려치고 막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는데 근데 한 6개월 못 견딘다는 못 산다는 애가 이제 1년을 넘게 버티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기암 환자인데 그리고 걔가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가 저항이 생겨서 안 되니까 또 막 절망에 빠지고 하다가 두 번째 든 약이 또 들어서 막 걔가 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내뿜을 때 제가 두 번째 리포트를 합니다. 그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약이 이제 안 들었을 때 약에게도 버림을 받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약이 들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예전에는 암이 이제 번지면 손가락에 번지면 핸드백을 여성들은 이제 잡고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손에 번져가지고 못 들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계속 암이 번지니까 이렇게 가방 들 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들다가 지금은 이제 암세포가 사라져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들 수도 있고 팔로도 멜 수 있어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가 아픈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어디가 안 아픈 게 더 행복이더라. 그런 멘트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이제 그걸 듣는 순간 뭐 이건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미국에 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뭐냐면 저 항암제 안 맞아도 되나요? 저한테 얘야 그걸 왜 나한테 네가 결정할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기사로 인해서 어떤 암 환자들의 어떤 희망적인 상징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항암제를 포기하는 게 그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넌 지금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마. 근데 왜 항암제는 안 받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항암제를 처방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항암제를 처방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고귀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항암제를 처방하는 선생님은 이 환자가 정말 1분 1초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방하는 건데 항암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그 마음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되게 그 순간에 내가 어느 게 더 나은지를 아주 뭐 극심한 고민 끝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일선 병원에서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암제를 안 맞는다고 하면 너 그러면 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아예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걸 못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쓸쓸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겁나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항암제 내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두려워서 항암제를 뭐 받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안 받고 싶다는 말씀을 못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예전에 존엄사 취재할 때 실제로 제가 이제 들었던 증언인데 이런 암 환자와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암 환자 사이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밀접하게 솔직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원칙적인 말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하는데 정작 수요자 측에서는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묻는 분한테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이렇게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도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는 정말로 항암제 하나를 임상시험하는데 한 명에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요. 본인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약을 개발해요. 그리고 그게 꽝이 나면 사실 뭐 1조 가까운 돈을 날립니다. 그렇게 날리고 또 하고 날리고 하는 그런 항암 약을 개발하는 그런 시장들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통계학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들 약이 세상에 가장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처받지 않게 그런 것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인 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일단 이 소세포암은 약이 없다. 그리고 개구충제는 물론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에게는 뭐 어떤 뭐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간독성으로 따지면 뭐 다른 약 그 어떤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개구충제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이 뭐 다른 것보다는 더 나쁠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고 먹어보세요. 그에다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제가 방송에서 한다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저는 어쨌든 뭐 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팟캐스트라는 뭐 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뭐죠 개똥쑥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개똥쑥도 이제 뭐 암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었나 봐요. 좋다고 예. 얘기가. 그래서 작년에 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인데 개똥쑥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걸 개똥쑥을 뭐 기적의 항암제라고 포장해서 값비싸게 팔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쁜 짓이라고 양아치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분이 어쨌든 어떤 독일인가 연구에서 뭐 암세포를 그것도 세포 수준의 실험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직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펜벤다졸은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 펜벤다졸은 세포 수준의 실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세포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요 개똥쑥도 세포 수준의 실험이 돼 있다고 이건 기사를 본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음식으로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굳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굳이 이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치료법이 없는 암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환자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좀 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치료법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립돼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낫는 것들은 그런 치료법으로 조금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백혈병의 어떤 약은 되게 90% 이상이 드는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분들은 쓰는 사람들은 그 약을 쓸 때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이나 약이 내가 쓰는 항암제에 방해를 놓는지 안 놓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실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법이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그 약은 다른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무슨 버섯이니 무슨 개똥쑥이니 이런 것들 펜벤다졸이니 그런 거 일단 제껴놓고 확실하게 입증된 거를 하고 하시되 반대로 이렇게 치료법이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 그냥 그 환자분들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아까 이 폐암과 관련해서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폐암이 진단받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바로 수술을 하려면 한쪽 폐를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데 한쪽 폐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 자체가 그 위험이 크니까 암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줄여서 줄인 다음에 그 부분을 수술하자라고 플랜이 정해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현대의학이 표준화한 그 방법인데 근데 그게 안 들어서 이제 더 번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쪽 폐를 그냥 아예 처음에 다 드러낼 걸 그랬나 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되게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으로 남긴 하는데 어쨌든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료진들이 폭넓게 물론 의료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 허탈해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쓰는 약들은 한 명에 1억 정도 조 단위로 써서 퍼부어서 해도 할까 말까한 약들인데 그런 전쟁과 같은 걸 싸우는데 이렇게 개구충제라니 웬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암 환자들 입장에서도 1분 1초가 내 삶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그분들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조금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네, 진짜 저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암이라는 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뭐 건강하게 지낸다고 해도 어느 날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기암 됐을 때 발견하면 너무 늦고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건강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건강 검진 열심히 하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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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 검진이 과도한 그 의료 행위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실은 암은 빨리 조기에 발견되는 만큼 그게 가장 그 어떠한 치료보다 조기 검진이 맞아요. 갖고 오는 생존율 향상이 훨씬 더 제일 높죠. 제일 네. 크거든요. 예. 네. 네. 오늘 네, 오늘은 개구충제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뭐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봤네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계속 혼자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네. 들어주시는 분들이 아직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센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음에는 네. 좀 스케줄 잘 맞춰서 네. 제 목소리만 듣지 않으시도록 좀 더 노력을 아니 해보겠습니다. 좋았다니까요. tower@sbs.co.kr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 네,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예.